내 이름은 서한, 올해로 66이 되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한 여인의 얼굴이 무심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나는 과거 공기업에서 오랜 시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평생을 공문서와 숫자 더미 속에서 보냈다. 화려한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는, 이제는 나에게 더할 나이 없는 안정을 주었다. 60세가 되던 해, 나는 죽세가 되던 해, 나는 겪는 안정을 주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나 홀로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네에게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금액이다. 내 곁을 지키던 남편 도승태가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가 떠나던 해 나는 50달비였고 그는 70이었다. 평소 심장이 그리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평소 심장이 그리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고리는 30년마 빌었다. 그가 떠난 초기 몇 년 동안 나는 깊은 밤자다 깨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곤 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온기 없는 서늘한 베개뿐이었고 그럴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시큼한 공허함에 베갯니를 적시며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으로 모진 존재여서 어떤 아픔에도 결국은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거대한 슬픔이라 해도 긴 시간이 흐르면 결국 무뎌진 칼날처럼 떠들썩한 활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고요하고 맑은 정적이 채웠다. 나는 지금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저층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낡은 건물에서 젊은 시절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3층쯤 오르면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한다. 주변에서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성하지만 거실 한쪽 구석에는 그가 아끼던 낡은 나무 책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빛바랜 소설책 몇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베란다 철제 선반 위에는 그가 오래전 사두었던 빨래 건조대가 빨갛게 녹이 쓴 채 걸려 있다. 버릴 법도 한데 그것조차 그 사람의 흔적 같아 차마 손을 대지 못한다. 나의 하루는 단순하고 규칙적이다. 매일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수건 한 장을 챙겨들고 단지 6시가 조금 넘으면 수건 한 장을 챙겨다. 구석진 자리의 작은 오디오에서는 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아리랑, 목포의 눈물,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같은 노래들이다. 우리 세대에게 이 리듬은 몸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다. 전주만 흘러나와도 발걸음은 자연스레 박자를 맞추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전주만 흘려 원을 그리며 뒹굴디 원을 그리며 재미상 가게며 빙글빙글 돈다. 새벽 공기 속에는 사람들의 온기와 활기가 가득하다. 사모님, 오늘 갈치가 아주 물이 좋아요. 가끔은 낯익은 이웃을 만나 채소, 가게 앞에서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치솟는 물가에 대해 한참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대형 마트의 세련된 포장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눅진한 사람 냄새가 그곳에 있다. 점심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한다. 청경채 조금 볶고 생선한 토막 구워내면 혼자 먹기에는 충분하다. 혼자 하는 식사의 거창한 차림은 사치일 뿐이다. 넷이서 한 상에 둘러앉아 오후 2시부터 태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패를 돌린다. 몇천 원 잃는 날은 그저 수다 떤 값이라 생각하고 운 좋게 몇만 원 따는 날엔 마음속으로 은근한 쾌재를 부른다. 저녁에는 나를 위한 선물로 소고기 무국을 진하게 끓여낸다.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때다.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 소파에 앉아 8시 뉴스와 일일 드라마를 시청한다. 그는 여주인공이 너무 답답하다고 혀를 찾고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이제 거실에는
텔레비전에 깜빡이는 불빛만이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비추고 있다. 가끔 사무치게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잔소리꾼이 사라진 자리가 주는 평온함도 나쁘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우리 사이가 살갑지는 않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해서 나는 굳이 많은 말을 보태지 않는다. 39인 딸 지은은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 성격이 온순하고 다정해서 멀리 살면서도 자주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묻는다. 엄마, 혈압은 체크했어? 밥 챙겨 먹기 귀찮다고 라면만 먹지 말고 채소 좀 먹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오는 엄마, 차라리 입주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부르는 게 어때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서 혼자 계시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며 권유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엄마 몸은 아직 튼튼하다. 매일 계단 오르내리는 게 나한테는 운동이야. 라며 웃어넘긴다. 딸 지우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엄마, 너무 적적하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분을 찾아보는 건 어때? 사실 내 생각은 아주 확고했다. 여자가 평생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야 겨우 얻은 이 자유가 달콤했다. 승태가 떠나고 이 낡은 아파트에서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지내며 마음 맞는 친구 몇몇과 억정 없이 지내며 마음 맞는 친구 몇몇과 어울리는 지금이 참 좋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빨래 건조대가 가볍게 흔들리며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낸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문득 승태가 떠오른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앞집 김씨 부부처럼 저녁 식사 후에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여기저기 아픈 곳을 타령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인생에만 해결은 없다. 나는 내 남은 생에 이대로 조용하고 평온하게 흘러갈 줄로만 알았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복직원의 독서 모임에 우연히 발을 들였다가 소문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내 인생이 이토록 급격하게 출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시작은 66대던 해 평소답지 않게 발걸음을 옮겼던 복직원의 어느 독서 모임이었다. 평소에 나라면 거실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소설책보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스텝을 밟는 토풍무. 뻘뻘 흘리며 스텝을 밟는 토풍무. 교실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친하게 지내던 동네 자매가 함께 가보자며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달아나섰던 것이 그 고요하고 책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문기 씨를 만났다. 그는 첫눈에도 예사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옅은 회색 셔츠 위에 포근해 보이는 베이지색 니트 조끼를 겹쳐 입고 백발을 정갈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코끝에 걸친 금태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매는 찢어지면서도 온화했다. 그가 입을 열어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공기마저 부드럽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얼핏 보기에 70을 넘긴 듯한 그는 길가에서 흔히 마주치는 고집센 할아버지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마치 대학 교정에서 평생 학문에 정진해온 노교수 같은 풍모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분이라고 했다. 과연 그의 말투에는 은은한 서권기가 배어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정중한 걸음걸이로 내게 다가와 책 한 권을 건넸다. 그가 직접 집필했다는 수필집이었는데 종인의 세월을 이기지 못해 노랗게 바랬지만 주인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짐작이 갈 만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수필집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을 지는 사양의 풍경을 묘사한 글이었는데 나를 처음 본 순간 그 글 속의 풍경이 떠올랐다고 했다. 해가 지기 직전,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뿜는 만추의 직전,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의 옛 직전, 승태가 떠난 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어떤 남자도
나에게 이토록 섬세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문기 씨는 마치 내 일상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내 삶 속으로 불쑥불쑥 걸어 들어왔다. 한동안은 거의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사칭인 우리 집 아파트 아래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늘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따끈따끈한 김밥 2줄과 닫자는 듯한 신선한 두유 한 병이 들어있었다. 때로는 시장에서 방금 솎아낸 것이라며 파릇파릇한 고구마 순 한 봉지를 쑥스럽게 건네기도 했다. 한 번은 그와 대화를 나누다 무심코 요즘 들어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는 게 옛날 고질병이 다시 도지려나 봐요.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는 숨을 헐떡이며 4층 계단을 올라와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잘 말린 쑥 한 봉지와 근육통이 좋다는 파스뭉치가 들려 있었다. 나도 예전에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을 꽤나 했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간절하기까지 했다. 마치 내가 그의 호의를 거절할까봐 조바심을 내는 아이 같았다. 내 마음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의 지극한 정성이 고마워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년에 찾아온 이 뜬금없는 호의 뒤에 무슨 다른 꼼꼼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보다 고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현관문에 기대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네는 그가 있을 때면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문기 씨는 내가 꽃과 나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어느 날은 화원에 들러 특별히 골랐다며 보랏빛 난초 화분 몇 개를 선물로 가져왔다. 서할 씨의 기품이 이 난초를 닮았어요. 조용하면서도 맑은 느낌 말이죠. 라는 그의 말에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민망한 말씀을 다 하세요. 라고 대꾸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 존중받는다는 기쁨이 소리 없이 피어올랐다. 우리의 만남은 점차 잦아졌다. 그는 장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고백했다. 아이들은 모두 타지에서 제 살길 바빠 집안은 늘 찬바람이 불듯 쓸쓸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가에는 어느덧 물기가 어려 있었다. 사실 내 인생에 이제 거창한 욕심은 없어요. 그저 곁에서 말동무나 해주고 몸이라도 아픈 날에 따뜻한 물 한 컵 건네줄 사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깊게 관통했다. 그것은 남을 꼬드기기 위한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노인이 뼈저리게 느끼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플 때 물 한 잔이라는 대목에서 나는 지난 세월 홀로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으며 서러움에 떨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다. 그때 나 역시 누군가 따뜻한 곡 한 사발만 가져다 주길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나를 배려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공원을 산책할 때면 혹여 내가 무릎이 아파 뒤처질까봐 항상 내 보폭에 맞춰 천천히 발을 뗐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내가 난 그런 어려운 회원 용어는 나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풀어서 일러주었다. 라며 주저하자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그 순간 내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승태가 떠난 후 8년 나는 고독에 익숙해졌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사실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온기 씨라는 존재는 차가운 겨울 끝자락에 불어온 봄바람처럼 내 굳어있던 마음을 살며시 흔들어 깨웠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그는 작심한 듯 내게 제안했다. 서환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 같이 살아보는 거 어때요? 내가 다 맞춰줄게요. 우리 나이에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그저 서로 보살피며 사는 거지.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제안에 나는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그는 내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내가 매달 생활비로 이응영영 윤회를 기를게요. 장을 보든 뭘 사든 내 허락 맡을 필요 없어요. 서환 씨 편한 대로 써요. 집안일도 내가 도울게요.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의 제안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다. 말동무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던 딸아이의 목소리, 혼자 살아야 편하다. 던 나의 완고한 고집,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들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여자의 일생이란 끝까지 홀로 고독을 지키며 마감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누군가를 믿어가도 되는 것일까? 그날 밤 나는 베란다 밖에서 챙글한거리며 울리는 빨래 건조대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건조대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 깊숙이 스며들어 젖은 수건들이 하얀 수증기를 머금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메신저 라이네와의 애니의 알림이었다. 화면을 켜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이 떠 있었다. 발신인은 역시나 소문기 씨였다. 어젯밤 내내 그에 치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좋아요. 하지만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거예요. 점심은 집에서 혼자 해먹을 참이거든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뜻대로 하겠습니다. 11시에 골목 어귀에 그 작은 카페에서 뵙지요. 라고 짧고 명료하게 화답했다. 약속 장소는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카페였다. 창가에는 싱그러운 몬스테라 화분 2개가 놓여있다. 그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카페라테 한 잔과 수제 쿠키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잠은 좀 설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가 내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저 멋쩍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부드럽게 잔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가 그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우스갯소리부터 시작해 우리 나이대의 공통 관심사인 무릎 통증,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르기까지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서환 씨, 혼자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아파트에 사는 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쓰여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볼 때마다 마음이 4층 아파트에 사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쓰여. 나는 경계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래서요. 우리 동네 구시가지 쪽에 제 소유의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바로 주방과 거실이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지요. 만약 서환 씨가 괜찮다면 우리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대답 대신 뜨거운 찻잔을 2 손으로 감싸쥐었다. 도자기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알면서도 차근차근 자신의 작은 자신이다. 그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알면서도 차근차근 자신의 자신이다. 우리 나이에 사랑을 속삭이는 건 조금 쑥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조력 아니겠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리 준비한 듯 구체적인 조건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제 연금이 한 달에 6억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중 매달 2, 5억만 원을 가계비로 서환 씨에게 드릴게요. 공과금이나 관리비, 통신비는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서환 씨가 받는 연금은 오롯이 본인만을 위해 쓰거나 저축해두세요. 가끔 여행을 다녀오셔도 좋고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팝송이 흐르고 있었고 옆자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반문했다. 세상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참아왔던 질문을 단이 요구되고 있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전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명확히 독립시키는 게 좋겠지요. 당신 집은 당신 것이고 내 집은 내 것입니다. 자녀들의 상속 문제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다면 서로 당신의 소중한 아파트를 팔라고 공증까지 받는다면 서로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혹여 내가 재산을 탐내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우리는 그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며 단순하게 동반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의 주도 면밀함에 그만 실수했다. 참 철저하게도 준비하셨네요. 그는 겸허하게 웃으며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서환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그는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문기 씨의 집은 외벽이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칠해진 단정한 주택이었다. 대문 앞에는 바질과 로즈메리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스칠 때마다 싱그러운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집 안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무척 정갈했다. 거실 벽에는 빛바랜 지도가 걸려 있었고 원목 책장에는 빛바랜 지도가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방은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주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기름때 방지용 알루미늄, 기름때 방지용에는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달걀, 두부, 싱싱한 채소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사온 밑반찬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재문을 열며 이곳은 서한 씨가 언제든 책을 읽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쓰세요. 라고 말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스탠드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각 부분에 미세한 금이가 있었지만 정성껏 닦은 뒤 윤이 났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어지는 계단을 바라보며 1층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평생 살아온 4층 아파트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 녹슨 빨래 건조대, 낡은 책장, 벽지에 남은 세월의 흔적들, 이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문기 씨는 내 망설임을 눈치챈 듯 따뜻한 차 2잔을 내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환 씨가 완전히 안심했을 때 그때 결정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와 베란다의 수건들을 가볍게 흔들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문기 씨의 조언대로 내가 바라는 조건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가계비 2, 5억만 원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할 것. 가사 노동은 공평하게 분담할 것. 어느 한쪽이 아플 때는 상대방이 정성껏 보살필 것. 부동산 및 예금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할 것. 중대 질병 시 발생하는 의료비나 간병비 처리 방안에 대해 사전 합의할 것. 각자의 자녀는 서로 간섭하지 않을 것. 내 아파트는 임대하거나 팔지 않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유지할 것. 거기까지 적고 나서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였다. 싸울 때 절대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 것. 다음 날 나는 이 조건들을 사진으로 찍어 그에게 전송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좋습니다.
중대질병 관련 항목만 세부 사항을 좀 더 의논하면 좋겠고, 가계비 입금일은 매달 5일로 정하면 될까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시장 근처의 소박한 한식 식당에서 만났다. 그는 수수한 나물 반찬과 조개탕, 삼겹살 조금을 주문했다. 그가 내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는 손길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다. 식사 도중 그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입을 뗐다. 서원 씨,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입을 뗐다. 우리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립해야 주변 사람들도 왈가왈부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고 결코 충동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주방 도구들을 정갈하게 정리하던 그의 뒷모습과 아침마다 김밥을 사들고 오던 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럼 우선 양가 아이들부터 만나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다음 일요일 우리는 읍내에 새로 생긴 한정식 식당에서 만남을 가져. 곧이어 내 딸 지은도 직접 만든 호두 파이를 들고 나타났다. 문기 씨는 아들 명훈과 며느리 아름과 함께 들어섰다. 자리에 앉은 그들은 정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냉채 요리가 나오자 아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 선생님,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제가 저에게 기어들었다. 소 선생님,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 씨는 은근한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럼 앞으로의 생활비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안 입장은 명확합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와 예금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길 바랍니다. 문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산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매달 제가 2,500만 원을 서원 씨에게 생활비로 다.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제가 따로 지불할 겁니다. 미래의 중대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합의하더라도 문기 씨의 아들 명훈이 분위기를 띄우며 웃었다. 저희 아버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며느리 아름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인쇄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건 제가 아버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본 합의서 초안입니다. 한번 훑어보시죠. 엄마 생각은 어때? 엄마가 가장 마음 편입니다. 한번 훑어보시죠. 세련된 말투였죠. 난에는 묘한 그 안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건네받아 훑어보았다. 모든 초안이 공정하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남에게 빚지지 않고 남을 빚지게 하지도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구나. 내 아파트는 그대로 둘 거야. 당분간 문기 씨 집에서 지내보되 만약 정말 적응이 안 되면 나는 언제든 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문기 씨가 거들었다. 그것도 제가 제안한 방식입니다. 혼인신고는 한 달 정도 지내본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어머니가 행복하고 편안하시다면 저희도 존중하겠습니다. 식사는 순조롭게 끝이 났다. 식당 문을 나서자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상우는 나를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가계비 입금되는 거 꼬박꼬박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미안해하지 말고요. 나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아쉬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엄마가 즐거우면 됐어요.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민원실 구석에는 작은 꽃 화분이 놓여 있었다. 문기 씨는 짙은 남색 재킷을, 나는 예전 승태와 함께 친척 결혼식에 갈 때 입었던 옅은 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다. 담당 직원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조하며 서류를 건네줄 때 펜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기 씨는 재산 독립 관리 합의서와 생활비 약정서 등 부속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서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문기 씨는 자연스럽게 내 옆을 가로막으며 햇빛을 가려주었다. 점심은 뭐 먹을까요?
나는 아무거나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장 어려운 대답이네요. 그럼 근처에서 따끈한 곰탕 한 그릇 어때요? 그럼 근처에서 따끈한 곰탕 한 그릇 어때요? 소박하고 든든하게 라고 제안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집 근처 마트에 들러눕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집 금을 사자고 했다. 마트를 나섰는데 기분이 참으로 묘했다. 이사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사 같은 이미 수많은 글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 위에 아주 작은 여백을 찾아 조심스럽게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장보기를 마치고 나는 잠시 내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과 아끼는 책 몇 벌과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과 아끼는 책 몇 권. 그리고 승태의 흔적이 뺀 그낡은 빨래 건조대 뿐이었다. 곧 다시 올 거야. 나는 빈 공간에 인사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문기 씨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 그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그가 불쑥 입을 뗐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서한 씨. 그의 표정은 마치 어려운 시험 문제를 겨우 풀고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처럼 간절해 보였다. 나는 웃으며 그의 서툰 동작을 지켜보다가 젓가락 하나를 싱크대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 곁으로 다가가 행주를 들었다. 제가 닦을게요. 우리 분업해요.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분업합시다. 낯선 침대에 누운 첫날 밤, 밖에서는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평평한 이불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뼈가 시리도록지만 인생의 이 늦은 막바지에도 어쩌면 작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다고. 그 작은 희망 하나면 남은 생을 견디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문기 씨의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첫 일주일은 마치 낯선 여행지처럼 모든 것이 생경하면서도 설레는 기운으로 가득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만족스럽게 했던 것은 지긋지긋한 4층 계단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대문을 열면 바로 평평한 마당이 나오고 현관을 들어서면 곧장 거실과 주방이 펼쳐지는 1층 중심의 생활은 내 무릎에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같았다. 매일 아침 문을 나설 때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한결 가볍고 경쾌해진 것을 느끼며 나는 이 새로운 시작이 내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일은 멀리서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임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사 온 후 맞이한 첫날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 습관대로 새벽 6시 반에 눈을 떴다. 새로 들여놓은 주방 기구들이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정성스럽게 남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 프라이를 익히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즈음 나는 여전히 방 안에서 소식이 없는 문기 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기 씨, 아침 식사 다 됐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내가 기대했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먼저 먹어요. 난 좀 더 자야겠으니까.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있다. 연애하던 시절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김밥과 두유를 들고 내 아파트 4층 계단을 씩씩하게 오르내리던 그 열정적인 남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그는 이제 8시가 넘도록 늦잠을 즐기는 게으른 노인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런 사소한 균열은 식사 시간마다 반복되었다. 어느 날은 그를 위해 신선한 바지락을 듬뿍 넣고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냈고 잔에서 갓 쌓은 나물을 정갈하게 볶아 상을 차렸다. 하지만 그는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았다. 고기 너무 싱겁네. 다음부턴 소금 좀 넉넉히 넣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예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서원 씨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것 같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이제 그는 내 음식 솜씨를 마치 당연한 봉사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진정한 서운함은 내가 몸이 아플 때 그게 다였다. 유독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오늘 저녁은 도저히 준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내심 그가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싸오거나 곁에서 물 한 잔이라도 챙겨주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그럼 저녁은 어떡하지? 난 배고픈데.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 대신 허기를 채울 걱정부터 앞세웠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 대신 걱정부터 앞세웠다. 결국 그는 혼자 겉옷을 챙겨 입고 밥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근처 단골 식당에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땅에서 던 그 수많은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시큼한 눈물이 차올랐다. 더욱 나를 경악하게 한 사건은 그의 아들 명훈 씨 일가가 방문했을 때였다. 평소 주방 일은 전혀 할 줄 모른다던 문기 씨가 그날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능숙한 칼질로 재료를 손질하더니 순식간에 깐풍기와 고추잡채 그리고 아들이 좋아한다는 수육까지 만들어냈다. 며느리 아름 씨는 아버님, 요리 실력이 여전하시네요. 서원 어머님만 고생시키지 말고 가끔 입만 고생시키지 말고. 나는 주방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요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약속했던 생활비 지급 문제도 갈수록 엉망이 되었다. 처음 몇 달간은 5일만 되면 정확하게 2,500만 원을 입금하고 명세서까지 캡처해서 보내주던 그였다. 하지만 네 번째 달이 되자 입금이 열흘이나 늦어졌다. 내가 조심스럽게 문기 씨, 이번 달 생활비 입금이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라고 말을 꺼내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명훈이 차일부금이 급하다고 해서 좀 도와줬어. 월말에 줄 테니까 기다려봐요. 내가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그는 오히려 나를 타박했다. 아니, 이제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지 안 그래? 그 한 가족이라는 달콤한 단어가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덫처럼 느껴졌다. 명확한 약속으로 얻었던 안심은 이제 모호한 핑계 뒤로 숨어버렸다. 그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커졌다. 집에서는 늘 허리가 아프다며 청소기를 돌리는 것조차 내게 미루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는 것도 끙끙대며 힘들어하던 그였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통에서 우연히 목격한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는 친구와 함께 좋기 10kg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생선 박스를 양손에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누구보다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호탕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평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그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로 선택적 무력함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활의 리듬 역시 평행선을 달렸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복지관에 가서 춤을 추고 장을 봐오지만 그는 늦지막이 일어나 대충 씻고는 공원으로 나가 노인들과 장기를 두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내뱉는 첫마디는 항상 오늘 점심은 뭐야? 였다. 오후에는 낚시를 가거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면 이따가 할게 라고 말만 해놓고는 결국 물때가 낀 그릇들을 내가 다시 씻게 만들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며 내 가슴에 뾰족한 바늘처럼 박히기 시작했다. 문기 씨의 아들 명훈과 며느리 아름 씨는 2주가 멀다고 집을 찾아왔다. 처음엔 떠들썩한 분위기가 좋아 기쁘게 맞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들의 전용 요리사나 파출부가 된 기분이 들었다. 명훈은 술병을 들고 들어오며 오늘 맛있는 것 좀 부탁해요. 라고 외쳤고
문기 씨는 서한 씨, 오늘 실력 좀 발휘해봐. 라며 나를 부엌으로 등 떠밀었다. 며느리 아름은 주방으로 들어와 어머님, 고기는 압력솥에 쪄야 부드러워요. 그리고 소금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라며 혼수를 두었다. 수십 년 살림을 해온 나에게 가르치어드는 그녀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칼질만 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그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나는 홀로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은 아름 씨가 아버님, 다음 달에 우리끼리 일본 여행 가기로 한 거 있지 않으셨죠? 예약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계획이었다. 그들은 나를 문기 씨 곁을 지키는 아주머니 정도로 여기고 있을 뿐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사건은 무더운 초여름 저녁에 터졌다. 습기 때문인지 주방 바닥이 유독 미끄러웠고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던 나는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비명과 함께 무릎이 모서리에 부딪혔고 눈앞이 아찔할 정도의 통증이 밀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문기 씨는 한참 뒤에야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며 귀찮다는 듯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란스러워? 내가 통증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자 그는 겨우 손을 내밀며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그냥 파스나 좀 붙여줄까? 라고 성의 없이 말했다. 결국 아들 명훈 씨의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검사 결과 가벼운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었고 고령임을 고려해 입원 치료가 권장되었다. 입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며느리 아름 씨는 은근히 선을 그었다. 어머님,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챙겨야 해서 병수발까지 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자녀분들께 연락하는 게 좋겠네요. 문기 씨 역시 난 혈압이 안 좋아서 밤샘 간호는 못해. 라며 고개를 돌렸다. 다행히 서울에서 소식을 들은 내 아들 상훈과 며느리 혜원이 단걸음에 달려와 주었다. 병실에 누워 옆침대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소위 말하는 황혼의 동반자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토록 힘없이 무너지는 허상이었던가. 2주 뒤 퇴원하는 날 문기 씨는 차 안에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 아직 다리가 불편한데 우리 집엔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당분간 상훈이네 가서 지내요. 좀 나아지면 그때 오든가. 그는 나를 돌보는 번거로움을 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거리에 간판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토록 다정했던 문기 씨의 미소도 이호영만 원이라는 약속도 함께 늙어가자던 맹세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상훈의 집으로 향하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 연극 같은 생활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말이다. 서울 아들네 집에서의 3개월은 길고도 짧았다. 며느리 혜원의 지극한 간병 덕분에 내 무릎은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드디어 섰고 붕대를 푸는 날이 왔다. 의사는 행동에는 이제 지장이 없으나 고령인 만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쪼그려 앉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신신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다시 나의 터전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짐을 챙겨 다시 문기 씨에 다시 문기 씨에 다시 문기 씨 했다. 현관문을 열자 정갈한 거실과 익숙한 책장들이 나를 반겼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고 낯설었다. 나를 맞이하는 문기 씨의 미소에는 억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 상태를 묻는 대신 돌아왔으니 이제부턴 스스로 조심해요. 알다시피 난 누군가를 돌보는 데는 정말 소질이 없으니까. 알다시피 난 누군가를 돌보는 데는 정말 소질이 없으니까. 나는 차가운 말부터 내뱉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자신에게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예전에는 장을 보러 갈 때면 늘 함께 가자고 청하던 그가 이제는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생안이 나가버렸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생선 한 봉지를 달랑 들고 돌아온 그에게 왜 기다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당신 걸음이 느려서 같이 가는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서로 피곤하지 않겠어? 피곤하지 않겠어. 라며 오히려 나를 짐스러운 존재로 치부했다. 나는 우리 관계의 온도를 회복해보려 했어. 화제를 던지기도 했어. 그는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다음 주에 갈 낚시터를 논의하느라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나의 존재는 그 집에서 점차 투명 인간처럼 변해갔다. 명훈과 아름 부부는 여전히 집을 드나들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오만해졌다. 식사 도중 아름은 낡은 전기밥솥을 가리키며 어머니, 요즘 좋은 밥솥 많은데 좀 바꾸지 그러세요? 보기에도 안 좋고 곧 고장 날 것 같네요 라며 내 살림 방식을 비하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설거지 중에 들려온 그들의 대화였다. 나중에 어머니가 또 몸져 누우시면 차라리 요양시설이나 우리 근처로 옮기는 게 낫겠어요. 아버님 혼자 고생하시는 건 못 봐요라고 속삭였다. 그들에게 나는 보살펴야 할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를 번거롭게 만드는 처리해야 할 짐에 불과했다. 약속했던 가계비 입금은 아예 끊겨버렸다. 이번 기간 중 아들의 대출금을 핑계로 미루더니 7개월째가 되자 그는 아예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나에게 그는 요즘 지출이 좀 많았어. 다음 달에 보충해 줄 테니 일단 당신 연금으로 좀 써요. 그 정도 돈은 있잖아. 라며 짜증을 냈다. 한때 문서로 공증까지 하겠다던 그 당당한 약속들은 이제 빛바랜 종이 조각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다. 갈등은 생활 습관에서도 폭발했다. 깔끔한 성격인 나와 달리 그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낚시 도구를 거실 한 구석에 마음대로 어질러 놓았다. 참다 못해 정리를 부탁하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내 물건을 어디 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 집이라고 믿었던 그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집이었고 나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 승태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듯 환하게 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외롭지 않으려고 시작한 이 결혼이 왜 나를 독거 시절보다 더 지독한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잘못된 길임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고개를 돌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료 채 취업은 나에게 결정적인 용기를 주었다. 서환아, 너 안색이 왜 이리 상했니? 스스로를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 이 나이엔 내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라는 그녀의 진심 어린 충고는 내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그녀는 혼자 살지만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산을 오르며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망설임 없이 짐을 쌌다. 문기 씨가 들어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높였지만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기로 했지만 당신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는 내가 자신의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자지 않았느냐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다시 돌아온 나의 4층 아파트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낀 해방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정성껏 차를 우려 한 잔은 남편, 승태의 영정 앞에 다른 한 잔은 나 자신에게 건넸다. 승태 씨, 나 이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성아야. 나는 다시 혼자만의 리듬을 찾았다.
복지관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취업과 함께 기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 산을 오르며 들꽃을 감상했다. 가끔 고독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은 내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칭찬을 건넸다. 깊은 밤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빨래 건조대가 정겨운 소리를 낸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노후의 동반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나 자신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남은 인생은 결코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스스로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노년의 고독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